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삼국시대 첫 번째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삼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삼국이 싸우게 되었는지, 항쟁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1시간 내에 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개로 나눴다는 거.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가야랑 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가,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국시대의 첫 번째 시즌 1 고대국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들, 연맹국가, 어떤 게 있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여가 아니지, 동해, 이제 사만, 이렇게 있었잖아. 그랬을 때 그러한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녹아 있는데, 여기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왕이 시험의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연맹왕국의 특징, 왕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뽑죠. 왕을 선출합니다. 왕을 선출해요. 그래서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부여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왕의 목을 쳐. 물론 부여의 왕권이 강화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왕국은 이러한 고대 국가보다는 왕권이 약하다 정도. 그래서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오늘 살펴볼 삼국시대 같은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왕을 세습하는, 처음에는 한 집안에서, 그 다음에는 형제, 그 다음에는 부자, 요렇게 세습을 했다라는 거. 법, 각자 지역에 따라서 법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통일되는 지역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률적으로 이 통일된 법안이 있진 않았다라는 거, 연맹왕국. 혹은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국가로 되면서 왕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율령을 반포한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왕의 명령을 전 나라에 퍼뜨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소속감이 더 있겠지. 우리 학교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 다른 학교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 학교가 다르잖아. 이렇게 통일되는 율령 반포가 또 중요하겠다. 종교. 여기서는 연맹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실 토테미즘이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하늘신, 이러한 분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었겠죠. 근데 이게 딱 뭐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대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불교에서 업설이라든가 윤회사상, 업설 통해서 너가 지금 노비로 태어난 이유는 예전 생에서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난 뭐야? 잘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지금 이 규칙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지배층이 그런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 영토, 연맹왕국 같은 경우는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국가 같은 경우는 왕권도 강화돼, 규칙들도 통일적이야. 하나로, 사상으로 묶을 수 있어. 대규모 정복전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라는 시즌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삼국시대에서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누가 정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시험의 키포인트는 뭐다? 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고대국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놨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 1세기, 2세기쯤 되었을 때 왜 왕이 1세기, 2세기 같이 있어요? 되게 오래 살았어. 119살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장수왕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왕인데 진짜 오래 살았어요. 물론 여러 명의 인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태조왕 게르부 고씨 세습했다. 무슨 말이야? 그전에는 손오부가 왕에서 뽑았단 말이야.
우리 막 이제 이 고구려에 이제 여러 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로지 왕은 누구만? 게르부 고씨만 한다라는 거지. 왕위를 이제 한 집안에서 세습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요. 3세기쯤 되면은 백제도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어. 뭐야? 고이왕이 교복을 입혔대.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해. 교복, 노! 무슨 말이야? 관복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한테 교복을 입힌 거지. 백제 관리들은 이 옷을 입어라. 그래서 소속감 플러스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관복 정비. 그리고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언제? 고이왕 때. 3세기.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엄청나게 커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박석김 이 세 집안이서 나나나나나 이번엔 내가 왕이구나. 알겠어. 내가 할게. 다음번엔 떡을 물었어. 내가 이빨이 많네. 내가 왕 할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물론 요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이제 있습니다. 뭐 이빨이 많은 거는 뭐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뭐 이제 이사금이란 칭호를 받으면서 뭐 왕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신라는. 요렇게까지 정리를 할게요. 3세기까지. 자, 4세기 때 미천왕 나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야? 313년 낙랑군을 점령을 해요. 고구려가. 이게 뭐 어쩌라고요? 낙랑군이 어디 있는 땅인데 평양에 있는 땅이란 말이야. 평양. 한강보단 아니지만 땅도 나름대로 기름져 있고 또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더불어서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발전된 땅이었습니다. 어디가? 낙랑이요. 왜? 한족이 한사군을 설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땅입니다. 한족의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또 독자적으로 낙랑군에서 세력을 또 키우고 있었죠. 그러한 낙랑을 고구려가 정복했다라는 것이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결국에 둘이서 한방 붙어야지. 근데 누가 이겨? 근초고왕이 이기게 됩니다. 근초고왕 당시 국가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에서 한강까지 차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세습, 영토 확장. 특히 어디? 남쪽에 있었던 사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어디였죠? 연맹왕국 중에서 마한이었단 말이야. 마한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남쪽에 일본이라든가 가야랑 동맹을 맺습니다. 왜요? 나중에 이제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었나 보지. 더불어서 요서지방이라든가 산동반도라든가 일본의 큐슈 지방까지 진출을 해요. 점령을 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진출을 합니다. 그러할 정도로 해상 루트를 많이 또 뚫어놓기도 해요. 누가? 이 백제 근초고왕이. 자, 자신감 뿜뿜. 어디 올라가? 고구려까지 가는 거야. 고구려 원통하게 죽는다. 누구요? 고국원왕. 고국원왕 원통해. 근데 고국원왕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당할 건 아니었어. 고구려가. 사실은 고구려는 당시에 북쪽의 이 전연이라고 하는 유목민 국가랑 영혼의 한타를 벌이고 있었어. 겁나 막 타워 깨고 막 부시고 막 서로 막 하다가 전연한테 엄청 깨집니다. 막 고국 원왕 아버지가 미천왕이거든. 미천왕 막 아버지 무덤을 막 탈취당하고 엄마랑 와이프 막 납치당하고 수도에 있는 5만 명 인구 막 끌려가고 막 그래요. 털렸다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남쪽에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빨피가 됐는데, 타워 막 부수면서 빨피가 됐는데 뒤에서 뭐야? 정글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탁 치는 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순임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 전쟁을 하다가. 그 원수, 하늘 아래 같이 살아있는 원수 살려둘 거야? 못 살려두지. 당장 군대를 휘몰아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순임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원래 감정이 앞세워서 복수를 하면은 역사상에서는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도 복수를 하려면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기회는 올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자, 다시. 그래서 무슨 기회? 자, 고구려가 왜 졌을까? 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율령을 반포합니다. 고구려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중국이라든가 백제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체계적으로 율령 반포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불교를 수용하는 거죠. 사상적인 통일 이룰 수 있는, 또 집권층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불교. 그래서 불교 수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를 가르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술이라든가 유교 경전을 가르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칼을 뽑아야지. 누가 뽑아? 네가 가라. 광개토대왕이 갑니다. 광개토대왕 때 전성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광개토대왕,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란 뜻이에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 동, 어딜 가나.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백제,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쭉 내려갔잖아, 백제. 물론 여기 침유왕 있습니다. 언급 안 했지만, 불교 수용. 자,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랑 이제 좀 싸우다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항복해요. 영원한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광개토대왕한테. 백제 왕이. 침유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진아신왕이라고 있는데, 넘어가서요. 자, 그러다가, 근데 근초고왕 때 왜랑 가야랑 동맹을 맺어놨잖아. 이때를 위해서지. 백제가 보기에 고구려를 때리기엔 너무 본인이 좀 안 돼. 티어가 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허접이 백제랑, 아니, 당시에 신라랑 고구려랑 동맹 관계였거든. 당시 고구려는 그냥 다 내 꼬붕, 다 내 노예 국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신라 좀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랑 가야랑 백제랑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 깜짝 놀랐어. 신라 아무것도 없이 박수없게, 야,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시 뇌물 마립간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바뀌거든요. 마립간이라는 거는 대군장이란 뜻이야. 야, 다 왕인데 군장님 시스템이 차이가 나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막 백제의 외병이랑 막 엄청나게 막 들어옵니다. 일본군 아니죠, 이 당시에는. 왜군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당시 뇌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SOS를 요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라 구원한다 라는 거. 광개토대왕 업적 중에서 전성기, 특히 신라 구원 기억하셔라. 뇌물마립간은 당시,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제 뒤에 있잖아. 오케이, 이제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뒤에 광개토대왕이 있는데? 이러는 거지. 자, 그 안에서 신라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호명 그릇이 있습니다. 이 호명 그릇 같은 경우는 신라, 경주, 서울 근방에서 이제 발견된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광개토대왕에 대한 명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신라의 중심에서 고구려를 외친 거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막 기념 사업 같은 거 하면은 뭐 100주년 기념, 뭐 동전, 뭐 이런 거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고구려가 신라 도와준 거 기념 그릇?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요렇게 됐고. 자, 근데 고구려는 전성기가 길어요. 그 다음 누구야? 장수야. 싸움을 잘하는 장수, 나이가 많아서 장수. 요렇게. 뭡니까? 장수하면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의 고구 원앙이 왜 이렇게 앞뒤로 뒤통수를 당했을까? 중국을 우리가 생각을 안 했네. 중국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요? 균형 외교를 펼칩니다. 당시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두 개로 찢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둘 다 친하게 지내는 거야. 왜요? 북조가 날 짜증나게 해. 고구려를 짜증나게 해. 그럼 어떻게? 남조한테 붙는다. 남조가 날 짜증나게 해. 북조한테 붙는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균형 외교를 만든다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뭐 굳이 고구려를 치냐? 난 얘는 얘랑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안정시킵니다. 근데 이제 시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수왕? 남쪽으로 가겠지. 자, 남진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전에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요. 아예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거야. 어떻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언급은 안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전후로 해서 이제 신라랑 백제랑 동맹을 맺어요. 신라 입장에서도 고구려가 너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좁아 여기. 백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낮에 동맹을 맺긴 합니다. 자, 그런데 낮에 동맹을 맺어도 고구려가 너무 강력해서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를 털었다고, 한강 유역을 점령해버렸다고.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서 백제는 한성을 점령당하게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여기 공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요. 학생들 여러분들 웅진이라고 쳐주세요. 써주세요. 웅진천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공주로 천도했다라는 거지. 수도를 빼앗겼어. 자, 요렇게 과정에서 광개토대왕비 우리 아빠 최고다. 아, 이거 안 썼네요.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 영락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라.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주 고구려비, 뭐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장수왕 때 만들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연구를 통해서는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아직은 안 쓸 건데 어쨌든 이건 뭐냐? 고구려가 남쪽으로 한강 유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영토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를 동이매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라를 그냥 신라 이렇게 부르면 동이매금, 동이족 할 때 그 동이, 동쪽 오랑캐. 근데 오랑캐라고 생각했는지 친구로 생각했는지 그거는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야.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자, 그러면 한번 색깔로 표시를 해보자. 자, 4세기 같은 경우는 누구?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요, 5세기 같은 경우는 누구? 고구려의 전성기야. 그럼 이제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일까? 그치. 신라의 전성기겠지. 신라의 전성기. 아하, 신라의 밤이여. 미쳤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야. 집에도 못 가고 있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맞게 되는가? 이건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왜? 백제가 있거든. 백제.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동성왕 때에는 굉장히 왕권이 흔들렸어. 왜? 아니, 수도를 함락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함락당한 백제의 왕을 백제의 신하들이 우쭈쭈 해주겠냐고. 뭐야? 아이, 수도도 함락당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걸 믿고 싸워야 돼? 그래서 사실 막 엄청난 내분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뭐 이런 반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동성왕 때 땅 잡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신라랑 동맹 맺었다고 했잖아요. 신라랑 동맹을 강화시킵니다. 결혼시켜요. 결혼 동맹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리고 남조와 다시 교류를 한다라는 거. 뭐예요? 다시 백제가 멸망 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동서왕도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이었던 무령왕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이제 내 세력을 퍼뜨려야겠다 하면서 22의 담로를 파견해요. 왕족들을 파견한다고. 왕족들을. 그래서 내 세력들로 하여금 백제를 얼싸안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충성하도록 왕족을 보내요. 지방으로. 그게 22담로 파견. 왜 22담로 기억하셔야 되냐? 이후의 성왕은 22부거든. 다른 거야. 사람을 보낸 거고 성왕은 설치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백제가 이제 무럭무럭 다시 커가고 있어. 고구려 뭐 하고 있어? 당시 혼란 상황이었거든. 혼란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신라도 무럭무럭 큽니다. 여기서 이제 김씨왕이 세습 이러고 있다가 자, 지증왕 때 이제 드디어 왕이라는 호칭을 쓴 거야. 그 전까지는 뭐예요? 마립간 대군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예요? 왕, 킹이라고. 우리도 드디어 와우, 왕. 그리고 나라 이름을 신라. 그전에는 뭐 사로, 뭐 신라국 뭐 이렇게 막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예요? 당당하게 신라. 이렇게. 뭐 여타 더 많습니다. 뭐 이제 순장을 금지한다든가 우경 실시한다든가 우산국
복속한다든가 다양한 업적들이 있는데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하겠다. 드디어 신라도 국가의 틀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 올라갑니다. 원래 늦게 이렇게 터득한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어떤 걸 할 때. 자, 신라 법흥왕. 법흥왕 때는 뭐냐?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를 승인해요. 자, 법을 흥하게 한다고. 불법을 흥하게 해요. 불교 승인. 율법이래. 율령 반포. 드디어 왕의 국왕의 규칙을 전 신라에 퍼뜨린다고요. 신라가 점점 발톱을 드러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국가, 백제랑 신라 아직까지는 동맹관계였거든요. 둘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구려를 밀어 올려. 그래서 어떻게? 당시 성왕 때 신라의 진흥왕이랑 팀 먹어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성왕 당시 정치 잘했습니다. 각 중앙 부서를 22부로 개편을 해요. 자, 22담로, 22부 다른 거야. 22담로는 왕족을 파견, 22부는 부를 설치한 거야. 통일부, 교육부, 뭐 노동부, 뭐 가족부, 여성부 이렇게 있잖아. 그러한 부서들을 중앙 부서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백제 좀 이제 체계적으로 정치 이후로 행정 일을 하자. 22부. 사비천도 뭐예요? 그 전에 웅지는 너무 좁았단 말이야. 이제는 뭐야? 넓은 사비로 가서 새로운 집에서 다시 한번 백제를 중흥기를 이끌어보자. 성왕.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을 확보합니다. 신라랑 같이. 그런데 누가?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개빡쳐요. 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니네가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남의 새끼들. 관산성에서 신라랑 한판 붙었는데 와우,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지게 돼요. 자, 진흥왕 배신자입니까?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럴 수 있나요? 자, 한강을 확보를 해요. 성왕이랑 팀 먹고 했다가 가자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한강을 확보해서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제가 여기선 적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법흥왕 때에는 금관가야 그리고 진흥왕 때에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고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습니다. 그랬을 때 진흥왕은 한강을 확보한 그 힘을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창녕비, 가야, 북한산비, 한강유역,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 고구려의 영토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건 뭐예요? 단양적성비 이 내용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흥왕 같은 경우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물론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그런 당시 상황 속에서 약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판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6세기 이후에 신라의 전성기의 모습을 또 살필 수가 있었네요. 자, 이상으로 삼국시대에서 고대 국가의 특징과 그리고 이 삼국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항쟁 과정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빠르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키포인트들 꼭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국시대 시즌 1 마치고 다음번에 시즌 2 가야랑 삼국의 통일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